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교재 264쪽에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 이 텍스트 중에서 이제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부제로 이제 요거는 이제 작품 속 제목은 아닙니다. 우리 교재에서 이제 한 제목인데 식민주의적 살인 이 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이방인 작품 속에 있는 텍스트 그대로입니다. 텍스트 중에 나온 일부 부분만 주인공이 아랍인, 그러니까 이민자들이죠. 아랍인 2명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그 부분만 지금 발췌해서 다른 어떤 이 텍스트의 이 텍스트의 다른 내용, 비평적인 내용이나 이런 거는 전혀 섞여 있지 않습니다. 원문 그대로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거든요. 지금 한 1, 2, 3, 4, 5, 6, 7, 한 7, 8페이지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설명 문구는 없고요. 자, 일단 여러분이 이방인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작품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왜 이 작품의 이 텍스트 부분을 보는지 작품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추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고의 발생. 이제 까미에 대한 일단 작가 소개입니다. 까미가 교통사고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지금 작가 소개를 우선 하고 있습니다. 왜 태어나며 왜 죽게 되는지, 선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가난 속에서 살다가는 사람과 악한 일을 하면서도 부귀를 누리며 남들의 부러움을 얻는 인간의 세상. 자, 유튜브 선전 잠깐 나오네요. 부조리. 이해할 수 없지만 인간과 세계 사이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이 부조리. 이를 평생 탐구했던 작가 까미는 바로 저 차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죽음, 그러니까 부조리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그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까미는 이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이기도 한데 부조리, 삶의 부조리에 대해서 작품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초점을 맞춘 그런 작가인데 자신의 죽음도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작가 활동을 할 때 이 부조리한 삶에 대한 작품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는 것도 이렇게 죽게 돼서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 좀 유명한 작품을 들자면 이제 이방인 말고도 패스트, 우리 최근 수년간 우리 인류를 괴롭혔던 그죠? 우리 팬데믹과 관련해서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해서 또 이 패스트라는 작품도 다시 조명되고 그렇게 되었었죠. 시간이 되면 그 작품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이방인 이 작품에 대해서는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의 오디오북에 보면 이방인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해주는 오디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예전에 읽었다가 최근에 다시 이 수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듣고 했는데 이런 작품들은 이제 고전에 들어가고 그래서 다시 읽어도 또 새로운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원하시면 오디오북을 통해서 전체 텍스트 내용을 개인적으로 듣기 바랍니다. 그가 죽기 3년 전이었던 1957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되는 명예를 얻었으나 본시 그가 태어났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은 이러한 작가로서의 길과는 정말이지 거리가 먼 분위기의 환경이었죠. 그의 아버지는 포도농장 노동자였으며
1차 세계대전 중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는 청각장애를 가지신 분으로서 힘든 일을 도맡아 하면서 이렇다 할 말 없이 침묵 속에서 아이들을 키웠죠. 이렇듯 당시에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에서 알베르 까뮈의 집처럼 하층민에 속하는 아이들은 초등교육 이수 후 곧바로 노동자가 되는 것이 하나의 정해진 진로였습니다. 이처럼 가난의 대물림, 저학력의 대물림은 당시 저곳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이런 비극의 공간 속으로 한 줄기 빛이 비춰들었으니 그 빛의 이름은 바로 루이 제로망. 가난했지만 지적 탐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었던 꾀미를 알아본 그의 도움으로 그는 중학교 입학 장학생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이 시험에서 꾀미는 합격했습니다. 그렇죠? 삶에 대한 절망 없이는 삶에 대한 사랑이 없다. 가난, 문학적 재능, 식민지, 그리고 루이 제로망. 왜 누구는 부유한 가운데 온갖 도움을 다 받으면서도 끝내 작가로서 성공하지 못하며 왜 누구는 책 한 권이 없는 가난한 집에서 살면서도 문학적 재능을 가진 채 위대한 작가로 성장하는 걸까요? 전생에 선업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아니면 신을 잘 믿어서?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물음에 합리적인 답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1960년 휴가를 마친 꾀미가 기차를 타고 돌아가려 했을 때 친구가 자기 차로 가자고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친구의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 이 현상 역시도 어떤 필연에 의한 것인지를 설명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죠. 이처럼 부조리란 선한 일에는 선한 결과를 얻고 악한 일에는 악한 결과를 얻는다는 합리적 관점이 일체 적용되지 않는 이 세계와 그 세계를 향해 합리적인 이해를 얻고자 애를 쓰는 인간 사이에 놓이는 하나의 거대한 미스테리어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조리를 한평생 탐구했던 꾀미의 삶 역시도 부조리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제부터 이러한 삶을 살았던 세계적인 작가 꾀미의 부조리에 대한 철학적 세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 시지프시나, 테스트, 반항인, 프랑스 철학과 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 치고 이 책에 꽂혀있는 서가 주변을 서성거려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그는 유명하며 그가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덧 반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인기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유 없이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죽였다면 그 행위에 어떠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은 인간이 견디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이유가 없는 행위, 이유가 없는 삶을 견디기 힘들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그 어떠한 이유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내용도 이 작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텍스트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아랍인 2명을 죽이게 되는데, 물론 완전히 아무 이유가 없는 건 아닙니다. 약간의 이유가 있지만 그게 사람을 죽일 만한 이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방금 이 내용이 이 작품 텍스트 내용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지만 세계는 본식 의미가 없다는 거죠. 가령 혼자서 등산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는 산행 중 만나는 나무 그리고 풍경 등에 감탄하면서 자연이 나에게 주는 아름다움에 큰 고마움을 느끼죠. 그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계속 산을 오르던 이 사람은 주변 감상에 넋이 나가는 바람에 길을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지기 시작을 했고 차가운 영하의 바람이 그의 몸속을 파고들기 시작하죠. 그렇게 그는 인기척이라고는 느낄 수 없는 그 깊은 산 속에서 순식간에 그 공간과 주변을 지옥처럼 느끼기 시작을 하는데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로서의 산이 이제는 나를 공포로 몰아넣는 두려움의 공간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 산에서 아무도 없는 그 삭막한 곳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 지금의 이 얘기에 우리 인간은 분명 어떠한 감정을 가지게 되죠. 안타깝다, 슬프다, 비참하다 등등 여러 감정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저 사람이 죽은 바로 저곳, 그러니까 산은 저 사람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네, 감정은커녕 아무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겠죠. 이처럼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정작 우리 인간에게 무심하며 아무런 입장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사람이 죽든 살든 선한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 아무런 관계없이 그저 그렇게 있다는 것. 따라서 이러한 세계의 성질을 아까 소개해드린 저 칼리굴라는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인 채 자기와 저 세계의 무의미함을 동일시하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조차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려 하지 않았던 거랍니다. 이렇게 세계는 합리적 성질이 없는 그 자체로 비합리적인 곳이며 이러한 비합리적 세계를 향해 합리적 이해를 시도하려는 인간, 이 둘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부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도 얘기했지만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에 합당하는 결과를 얻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주변에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나쁜 인간이네 하는데도 보면은 잘 살고 남을 그렇게 이제 해를 끼치는 데 보면은 자기 자신은 그런 해를 입지 않고 사는 거 보면 정말 불합리하다, 부조리하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삶 자체가, 우리 주변 환경 자체가 보면 그래요. 이거를 지금 철학적으로 어쨌든 이론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세계가 그 자체로 부조리하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피해야 한다는 점이랍니다. 본시 부조리란 이치에 안 맞다 또는 이성적 차원에서 이해가 불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게 세계라는 것이고, 그 세계를 상대로 우리 인간이 인간의 윤리로 마련해 놓은 이 이치를 저기에다가 적용을 해서 저 세계를 이해하고자 할 때 바로 그 이치에 안 맞다는 뜻에서 부조리하다라는 겁니다. 본시 이러한 부조리의 특성을 우리 동아시아인들도 고대로부터 느껴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부조리하다는 것도 어쨌든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잣대에서 부조리하다는 거죠. 인간의 윤리적 관점에서, 그죠? 그 대상이 되는, 방금 말한 그런 어떤 산에서 실족사 하든지 죽었을 때 정작 그 원인을 제공한 산은 전혀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나 그 죄의식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없죠. 산은 그대로 산이고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인간의 관점에서 이제 부조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노자통행본 5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동양사상에서 인용했습니다. 천지는 어질지 않아서 만물을 풀로 만든 강아지처럼 여긴다라는 뜻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세계, 그 세계를 향해 부조리한 감정을 느끼는 인간. 자, 이러한 부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향해서도 무거운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인간의 삶은 살 가치가 있는 것인가? 앞서 우리는 칼리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유 없는 삶, 의미를 가지지 못한 삶이 얼마나 부조리하며 인간에게 있어 견디기가 힘든 것인지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까미는 이러한 부조리의 삶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답을 하고자 철학적 에세이로 유명한 시지프 신화를 쓴 것이죠. 그는 이 책의 제일 첫 장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오로지 하나뿐이다. 그것은 자살이다.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 이것이 곧 철학의 근본적 문제에 답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외의 것들, 세계가 3개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가? 정신이 9 아니면 12개의 범주를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다음의 문제이다. 그것은 장난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는 인간이 이 세계 속에서 지금 당장 살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 문제에 집중을 해야지, 추상적인 문제들,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또는 정신이 어떤 구성 원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그저 장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꾀아미가 볼 때는 지구가 돌고 있냐 태양이 돌고 있냐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자살을 결심하는 사람은 없어도 인생에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꾀아미의 철학적 입장의 배경에는 아마도 2번의 세계대전으로부터 경험한 그의 삶에 대한 입장 및 그 시대의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꾀아미는 자신의 작품 이방인의 주인공 메르소를 통해서 의미가 없는 삶,
즉 부조리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시 그는 이 세계가 그런 것처럼 이렇다 할 윤리적 기준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특정 가치관이나 특정 종교적 신념 같은 것도 소유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고 있답니다. 이러한 메르소는 양롱에서 살고 있던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정보를 받고 장례식장에 가게 되죠. 그리고 그는 자기 어머니 장례식장에서도 별다른 감정을 보여주지 않으며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무심한 모습으로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 주인공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가서도 뭐 일반적인 자식들이 보이는 그런 뭐 슬퍼하고 뭐 우는 이런 모습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물론 마음속으로는 슬픈 감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이런 행동을 통해서는 전혀 그런 걸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고 나중에 이 주인공이 그 아랍인을 두 명을 총으로 이제 쏘아 죽였을 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재판에서도 굉장히 불합리하게 아주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이런 행동이.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은 또 암시적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 소설 서두에 나오는 이제 장례식장 내용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례식 이튿날에는 여자친구와 코미디 영화를 보고 사랑을 나누기도 하죠. 이렇게 세계가 인간에게 무심한 것처럼 자기의 삶에 대해서도 특별한 애착이 없어 보이는 이 무심한 인간 메르소. 그는 어느 날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이웃인 레몬과 친구가 되는데 바로 이 관계로부터 그의 이 평범했던 일상은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친구 레몽이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몽이 사실 그 총도 레몽의 총이었거든요. 레몽의 총을 이제 이 주인공이 이제 갖고 있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살인 이유도 레몬과 또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하면 레몽은 자기의 여자친구가 변심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하고 있었고 그래야 그녀를 어떻게 괴롭힐 것인가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계획의 메르소를 끌어들이면서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며칠 후 메르소는 레몽의 친구 마송이 초대한 해변으로 친구들과 함께 놀러를 가게 되었는데 이때 이 일행을 미행했던 레몽의 여자친구 오빠 일행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하여 레몽과 이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고 레몽이 다치는 일을 겪게 되고 말았죠. 이 싸움 후에 메르소는 가슴이 답답해서 혼자 그늘이 있는 생가로 갔다가 그래서 우연히 레몽을 다치게 했던 그 남자, 그러니까 레몽의 여자친구 오빠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 강렬한 빛에 눈이 부신 메르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총을 꺼내 방아쇠를 당깁니다. 자, 이렇게 살인자가 되고만 메르소. 하지만 그가 살인자가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없죠. 그 순간 눈이 부셨다는 것 말고는. 이처럼 여기서는 이제 아랍인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그 여자친구의 오빠가 이제 아랍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소설 내용을 보면 나오겠지만 눈이 부셨고 마치 그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상황에서 총을 쏜 것처럼 뭐 오해할 수 있는데 나중에 텍스트를 보면은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 작품의 주인공은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세계가 태풍 또는 지진 등과 같은 형태로 인간의 삶을 앗아갈 때 특별한 윤리적 이유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법정에서 서게 된 주인공은 자신의 재판을 마치 하나의 구경거리라도 된다는 듯 관찰을 하죠. 그리고 이 재판 과정에서 그에게 쏟아진 질문은 사람을 왜 죽였는가에 대한 것보다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보였던 그 이상한 태도에 관한 거였습니다. 종교적 관례를 따르지 않는 메르소의 행동, 이것에 대해 사회는 그에게 해명을 요구하였고 이 요구에 메르소는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이 문제는 이해할 것도 없고 해명할 것도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이렇게 메르소는 이방인이 됩니다. 세계가 그러니까 이 메르소가 사실은 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자기가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혹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말이라도 장례식장에서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슬펐지만
자가 내성을 하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거나 둘러댈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사회, 서양 사회의 어떤 윤리적 측면에서 볼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자식이 전혀 슬퍼하지는 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그 다음날 여자친구와 만나서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 모든 게 이거는 이제 윤리적 잣대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그 총을 쏴서 살인한 것보다 이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재판 결과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공 입장에서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자기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품고 있는 하나의 도덕적인 집일 거라고 믿었던 그 믿음에 무관심이라는 진실이 개입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 이 세계의 집으로부터 이방인이 되죠. 애초부터 아무런 의미도 발견할 수 없는 세계, 이 세계 속에서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멜로스. 그는 자신의 살인 행위보다 이 세계에 무관심한 그의 태도를 향해 질타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이방인이 됩니다. 만약 이때 메르소가 그럴듯한 변명을 만들어내서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자신을 변명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자기에게는 거짓일지라도 사회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한 그런 존재로 수용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메르소는 이방인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야 감옥에 갇히게 된 그는 이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 세계의 무심함이 자신과 상당히 닮아 있다는 그 사실에 자신이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칼리굴라에게 반기를 든 캐리어는 인간의 삶에 의미가 있어야 하며 우리는 이유 없이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의미 없는 행위로 다른 이들의 삶에 대한 의미마저 증발시키고 있었던 저 칼리굴라를 제거하려 들었지만 지금 여기 이 메르소는 굳이 이 세상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과 의미가 없다 할지라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저 칠흑 같은 어둠의 공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약된 공간으로서의 감옥 속에서 그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의미도 벗겨져 버린 저 감옥 속에서도 내가 행복하기로 마음먹는 순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기의 선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굳이 내가 살기 위해 이 세계에 어떤 합리적 의미가 필요한가? 나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 이 세계에 어떠한 도덕적 이유가 존재해야 하는가? 하고 물었을 때 메로스는 그따위 것들이 뭐가 필요하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없어도 나는 지금 이 감옥 속에서 저 새들과 구름을 행복하게 구경할 수 있고 또 질리지 않을 정도로 많은 과거의 일들을 기억할 수 있어서 100년이 넘게라도 이 감옥에서 나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지낼 자신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여기서 꺄미가 부조리에 대해 취하는 자기의 철학적 입장을 보게 됩니다. 그는 부조리가 그 자체로 나쁘거나 우리의 비극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조리로 인해 우리는 창조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며 나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세상 모든 것에 의미가 다 있다면 우리는 그 의미를 읽고 이해하느라 정신이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의미에 나라는 존재를 맞춰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며 여기서 나의 자유는 제약을 받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저 인간과 세계의 부조리한 관계를 의식하지도 못한 채 이 세계의 관습에 몰입한 상태로 그렇게 살고 있는 인간보다는 오히려 부조리의 진실을 의식하면서 자기의 선택에 따른 창조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꺄미의 입장입니다. 그리하여서 저 이방인 메르소에게 교란 선택을 하게 만든 것이죠. 이러한 꺄미의 논리에 여러분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잠깐 선전을 또 넘어가고요. 혹시 제가 올려놓은 이 사르트르의 강의를 보셨거나 아니면 실존주의 철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방금 만났던 저 내용, 그러니까 부조리한 이 세계에서 인간은 자기의 의미를 창조한다 라는 저 내용이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과 닮아있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우선 꺄미가 말하는 부조리라는 개념이 사르트르가 말하는 구토라는 개념과 상당히 닮아있죠. 자, 먼저 사르트르의 구토 개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또 조금 우리가 들으면
텍스트와는 조금 배치되면서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일단 요 정도 하고요. 자, 그래서 요 텍스트 내용이 사실은 분량이 지금 읽어도 한번 보겠습니다. 25분 정도 초과됐는데 50분 안에 읽을 수 있을 그 내용입니다. 분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음미하도록 합시다. 예. 자, 텍스트 중에 일부입니다. 그대로 원작 중에 일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태양은 거의 수직으로 모래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바다 위에 반사되는 그 빛은 견디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바닷가에는 더 이상 아무도 없었다. 언덕 끝을 따라 바다를 굽어보며 늘어선 작은 별장들 안에서는 접시와 식기 세트들의 들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땅에서 올라오는 도로의 연기 속에서는 숨조차 쉬기가 어려웠다. 자, 이때가 굉장히 더웠을 때거든요. 더웠을 때 해변가에서의 그런 내용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레이몬과 마숑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일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다. 그들이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라는 것과 한때 그들은 동거한 일도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알았다. 우리는 물가 쪽으로 가서 바다를 끼고 걸었다. 때때로 잔 물결이 길게 밀려와서 우리의 헝겊 신발을 적시곤 했다. 나는 맨머리 위로 내리쬐는 태양 때문에 반쯤 몽롱해 있어서 아무 생각도 없었다. 그때 레이몽이 마송에게 뭐라고 말했으나 나는 잘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바닷가 저편 멀리서 푸른 작업복을 입은 아랍인 둘이 우리들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아랍인들은 이제 프랑스 식민지가 과거에 보면 북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쪽에 뭐 알제리라든지 그죠? 식민지 국가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 식민지 국가들이 이제 프랑스를 배웠으니까 이 식민지였던 그 국민들은 프랑스를 사실은 잘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이민 오거나 그 외국인 노동자로서 그죠? 우리 지금 현재 상황처럼 외국인 노동자로서도 또 많이 오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했어요. 내가 레이몽을 쳐다보았더니 그는 그놈이야 라고 말했다. 우리들은 걸음을 계속했다. 마송은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를 따라올 수 있었을까 라고 물었다. 나는 우리가 해수욕 가방을 가지고 버스를 타는 것을 그들이 보았던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랍인들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는데 벌써 훨씬 거리가 가까워졌다. 우리는 걷는 속도를 바꾸지 않았지만 레이몽은 마송 싸움이 벌어지면 넌 둘째 녀석을 붙들어. 저 녀석은 내가 맡을게. 메르소 넌 또 다른 놈이 오면 맞지 라고 말했다. 나는 그래 라고 말했고 마송은 두 손을 주머니 속에 넣었다. 지나칠 정도로 뜨겁게 달아오른 모래가 이제 내게는 붉게 보였다. 우리는 일정한 걸음으로 아랍인들에게 걸어갔다. 그들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규칙적으로 줄어들었다. 몇 걸음 되지 않는 간격을 두고 서로 가까워졌을 때 아랍인들이 멈췄었다. 마송과 나는 걸음을 늦추었다. 레이몽은 곧장 그가 맡은 녀석에게로 갔다. 나는 그가 뭐라고 했는지 못 들었으나 상대가 머리를 받는 신용을 했다. 그러자 레이몽이 먼저 한 대 때려놓고 곧 마송을 불렀다. 마송은 미리 지목했던 녀석에게로 가서 힘껏 두 번 후려갈겼다. 아랍인은 얼굴을 바닥에 틀어박았고 물속에 퍼져버렸고 그러고는 잠시 그대로 있었는데 머리 주위에서 거품이 물 위로 부글거리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 레이몽도 후려쳐서 상대의 얼굴은 피범벅이 되었다. 레이몽이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저놈이 혼쭐 나는 걸 봐도 라고 말했다. 내가 그에게 조심해 그놈 칼을 가졌어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레이몽은 팔에 상처가 났고 입도 베었다. 마송이 후다닥 몸을 놀려 앞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다른 아랍인이 일어나서 무기를 가진 녀석 뒤로 붙었다. 우리는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위협을 하면서 천천히 뒷걸음을 쳤다. 충분한 거리가 생겼음을 알자 그들은 불이 나게 달아나 버렸고 그동안 우리는 햇볕 아래 못 박힌 듯 우두커니 서 있었고 레이몽은 피가 흐르는 팔을 움켜쥐고 있었다. 마숑은 즉시 일요일마다 언덕별장으로 와서 지내는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레이몽은 곧장 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가 말을 할 때마다 상체에서 피가 흘러나와 입안에 거품을 일으켰다. 우리는 그를 부축하여 가능한 한 빨리 별장으로 돌아왔다. 별장에서 레이몽은 상처는 가벼우니까 의사에게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숑과 함께 나갔고 나는 남아서 여자들에게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었다. 마숑 부인은 울고 있었고 마리는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 게 귀찮았다. 난 결국 입을 다물었고 바다를 보면서 담배를 피웠다. 1시간 반쯤 레이몽이 마숑과 함께 돌아왔다. 그는 팔에 붕대를 감고 입가에는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다. 의사는 그에게 더스럽지 않다고 하였으나 레이몽은 매우 침울한 낯을 하고 있었다. 마숑이 그를 웃기려고 애를 써봤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가 바닷가로 내려간다고 하기에 나는 그에게 어디로 가냐고 물었다. 마숑과 나도 그와 함께 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그는 화를 내며 우리에게 욕을 했다. 마숑은 그의 비위를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래도 그의 뒤를 따랐다. 자, 요게 조금 이제 사건 발생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따라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 화자가 주인공이 뒤를 따라갑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해변을 걸었다. 태양은 이제 짓누르는 듯 했다. 햇빛은 모래와 바다 위에 부서지고 있었다. 나는 레이몽이 가는 곳을 자신이 알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마도 그것은 틀린 인상이었는지도 몰랐다. 해변 끝까지 가서 우리는 마침내 커다란 바위 뒤에 모래 속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샘에 도달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두 아랍인을 발견했다. 그들은 그러니까 하필이면 이 아랍인들과 다시 마주친 겁니다. 여기에서. 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사건이 터지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됐겠지만요. 그들은 기름기가 밴 푸른 작업복을 입고 누워 있었다. 그들은 아주 평온한 표정이었고 거의 흡족한 듯 했다. 우리가 다가가서도 전혀 표정의 변화가 없었다. 레이몽을 찌른 녀석도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또 한 녀석은 작은 갈대 비리를 불고 있었는데 곁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그 악기로 낼 수 있는 3가지 소리를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 그곳에는 졸졸 흐르는 샘물 소리와 피리의 3가지 음정과 더불어 오직 태양과 이 침묵뿐이었다. 이었고 레이몽이 주머니에 있는 손을 권총에 대었으나 상대는 움직이지 않았고 둘은 여전히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다. 자, 그러니까 이 권총을 레이몽이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주인공은 가지고 있지 않죠. 레이몽이 주머니 안에 권총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피리를 불고 있는 녀석의 발가락들 사이가 몹시 벌어진 것을 보았다. 하지만 레이몽은 상대로부터 눈을 떼지 않고 해치워버릴까? 라고 내게 물었다. 내가 안 된다고 하면 그는 저절로 흥분해서 기어코 속어야 말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단지 저 녀석은 아직 너에게 아무 말도 안 했어. 이대로 쏘아버린다는 건 비겁해. 라고 말했다. 침묵과 무더운 열기 속에서 여전히 물과 피리의 호젓한 소리가 들렸다. 이었고 레이몽이 그럼 저 녀석에게 욕을 해줘야겠군. 대답하면 쏘아버려야지. 라고 말했다. 나는 그래. 하지만 녀석이 칼을 뽑지 않으면 넌 총을 쏠 수 없어. 라고 대답했다. 레이몽이 약간 흥분하기 시작했다. 다른 아랍인은 여전히 피리를 불고 있었고 둘 다 레이몽의 동작 하나하나를 살피고 있었다. 내가 레이몽에게 말했다. 안 돼. 사나이 대 사나이로 상대하고 권총은 내게 줘. 다른 녀석이 끼어들거나 저 녀석이 칼을 뽑든지 하면 내가 쏠게. 제가 아까 설명 중에 오빠가 아랍인이라는 거는 제가 좀 착각해서 잘못 말했죠. 요 아랍인은 그 여자친구의 오빠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레이몽이 권총을 내게 주었을 때 햇빛이 그 위로 미끄러졌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이 우리 주위를 둘러막은 듯이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우리는 눈길을 내려뜨리지 않고 서로
마주 노려보고 있었으며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바다와 모래와 태양, 피리 소리와 물 소리로 인해 더욱 두드러진 이중의 침묵 가운데 정지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권총을 쏠 수도 있고 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갑자기 아랍인들이 뒷걸음질 치더니 바위 뒤로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레이몬과 나는 같은 길을 되돌아왔다. 그는 기분이 좀 나아진 듯 했고 집으로 돌아갈 버스 이야기를 했다. 나는 그와 별장까지 함께 갔고 레이몽이 나무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나는 첫 계단 앞에 서서 그 나무 계단을 올라가야 하며 다시 여자들과 대면해야 한다는 생각에 낙담한 채 머리 위로 자기라는 태양을 맞고 있었다. 지금 이런 행동을 보면 벌써 이미 주인공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타입입니다. 그죠? 말 그대로 이 작품 제목처럼 좀 아웃사이더적인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계속해서 하지만 더위는 극심하여 하늘에서 쏟아지는 햇볕의 비를 맞으며 우두커니 서 있기도 괴로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거나 어디로 가버리거나 결국 마찬가지였다. 잠시 후에 나는 다시 해변으로 발길을 돌렸고 걷기 시작했다. 자, 여기서 이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주인공이 혼자서 해변으로 발길을 돌렸고 걷기 시작했다. 지금 호주머니 안에는 그 친구한테 받은 그 권총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로 지금 해변을 가는 겁니다. 조금 전과 다름없이 모두가 붉게 이글거리고 있었다. 모리 위에서 바다는 잔물결에 북받쳐 가쁜 숨결을 다하여 헐떡거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바위들을 향해 걸어갔고 태양 아래서 이마가 부풀어 오는 것을 느꼈다. 그 모든 열기가 나를 짓누르며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었다. 그리하여 얼굴 위에 엄청나게 무더운 바람이 와 닿을 때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바지 주머니 속의 주먹을 부러지고 태양과 태양이 쏟아 부어주는 짙은 추위를 견디어 이기려고 전력을 다하여 몸을 버텼다. 모래나 흰 조개 껍질이나 유리 조각에서 빛이 칼날처럼 반짝거릴 때마다 턱이 움찔했다. 나는 저 멀리 햇빛과 바다먼지에 아른거리는 후광에 둘러싸인 금부스름한 바위 덩어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바위 위에 시원한 샘을 생각했다. 지금 여기로 돌아가면 결국 그 아랍인과 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불행의 원인이 되는데 하필이면 이제 지금쯤 이 아랍인들이 그때 도망갔으니까 이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주인공은 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계속 읽어보면 아마 그런 장면이 나올 겁니다. 나는 그 샘물의 속삭임을 다시 듣고 싶었고 태양과 수고와 여자들이 울먹음을 벗어나고 싶었고 그죠? 그리고 마침내 그늘과 휴식을 찾고 싶었다. 하지만 좀 더 가까이 갔을 때 나는 레이몬과 상대했던 녀석이 다시 돌아와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아랍인 다시 와 있는 걸 본 거예요. 예. 근데 그 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한 명을 이제 나중에 소개되겠죠. 자, 계속해서 볼까요? 그는 혼자였다. 그는 등을 대고 누운 채 두 손을 목 밑에 개고 쉬고 있었는데 얼굴은 바위 그늘 속에 몸은 태양 아래 있었다. 그의 푸른 작업복이 더위 속에서 김을 내고 있었다. 나는 조금 당황했다. 내게 그 사건은 이미 끝난 것이었고 그 일은 생각지도 않고 그곳에 갔던 것이었다. 주인공은 이제 전혀 예상 못했죠. 그러니까 당황했죠. 그죠? 그는 나를 보자마자 몸을 조금 일으키더니 주머니에 한 손을 넣었다. 나도 자연히 우도 속에 들어있던 레몽의 권총을 쥐었다. 그러자 그는 다시금 뒤로 물러섰지만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는 않았다. 나는 그에게서 꽤 멀리 10여 미터쯤 떨어져 있었다. 나는 절반쯤 감은 그의 눈꺼풀 사이로 이따금 그의 시선이 새어나오는 것을 간혹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개는 그의 모습이 타는 듯한 대기 속에서 나의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었다. 파도 소리는 정오 때보다도 더욱 나른하고 더욱 가라앉았다. 여전히 같은 태양이었고 여기까지 이어진 같은 모래 위에 같은 햇빛이었다. 벌써 2시간 전부터 낮은 걸음을 멈추고 2시간 전부터 끓는 금속 같은 바닷가에 닻을 던졌던 것이다.
수평선 위로 조그만 전기선이 지나갔고 내가 그것을 한쪽 눈끝으로 검은 얼룩처럼 느낀 것은 아랍 사람으로부터 눈을 떼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발길을 돌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끝날 것이었다. 하지만 태양이 진동하는 해변 전체가 등 뒤에서 나를 떠밀고 있었다. 나는 샘을 향해 몇 걸음씩 움직였다. 아랍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어쨌거나 그는 아직 내게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다. 아마도 그의 얼굴에 드리운 그늘 때문인지 그는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기다렸다. 나는 뜨거운 햇볕에 뺨이 타는 듯 했고 땀방울이 눈썹에 맺히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내가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던 그날과 똑같은 태양이었고 그날과 똑같이 특히 머리가 아팠고 이마의 모든 핏대가 한꺼번에 다 피부 밑에서 지끈거렸다. 나는 그 햇빛의 뜨거움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앞으로 움직였다. 나는 그것이 어리석은 짓이며 한 걸음 몸을 옮겨 본 듯자 태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단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랍인이 몸을 일으키지는 않고 칼을 뽑아서 태양 아래 서 있는 나에게 내밀었다. 햇빛이 칼 위에서 반사되었고 번쩍거리는 긴 칼날이 되어 나의 이마를 찔렀다. 바로 같은 순간에 눈썹에 맺혔던 땀이 한꺼번에 눈꺼풀 위로 흘러내려 미지근하고 두꺼운 막이 되어 눈두덩을 덮었다. 이 눈물과 소금의 장막에 가리어서 내 두 눈이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마 위에 울리는 태양의 심벌저 소리와 칼에서 여전히 내 앞으로 뻗어나오는 눈부신 빛의 칼날을 느낄 수 있을 뿐이었다. 그 뜨거운 칼날은 속눈썹을 쑤시고 아픈 두 눈을 파헤쳤다. 모든 것이 흔들렸던 것은 바로 그때였다. 바다가 깊고 뜨거운 숨을 토해냈다. 하늘 전체가 활짝 열려서 불을 비오듯 쏟아놓는 것만 같았다. 내 온몸이 긴장했고 손으로 권총을 힘있게 쥐었다. 방아쇠가 당겨졌고 나는 권총 자루의 매끈한 배를 만졌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건조하면서도 귀를 찢는 듯한 그 소리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나는 땀과 태양을 흔들었다. 나는 내가 낮의 균형을, 내가 행복을 느끼고 있던 해변의 이례적인 침묵을 깨뜨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나는 움직이지 않는 그의 몸에다 다시 내 발을 쏘았고, 자, 이것도 좀 문제가 되죠. 처음에 한 발을 쏘았는데 그 다음에 이 아랍인이 총을 맞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였는데 잠시 후에 다시 네 발을 쏜 겁니다. 그죠? 다시 네 발을 쏘았고 총알들은 깊이 보이지도 않게 틀어박혔다. 그것은 마치 내가 불행의 문을 두드리는 네 번의 짧은 노크 소리와도 같았다. 자, 이게 이제 앞으로 자기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암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마치 내가 불행의 문을 두드리는 네 번의 짧은 노크 소리와도 같았다. 나중에 이제 그 재판 받아러 갔을 때 판사가 그 질문을 하거든요. 그 뒤에 뜸을 들인 후에 왜 내 발은 다시 쏘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명확한 이유를 대지 못하거든요, 주인공이.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또 주목할 부분이고요. 지금 시간을 사실상 늦네요. 그래서 수업 영상은 사실은 제가 2개 더 준비했는데 하나 또 업로해 보겠습니다. 책방의 리티입니다. 이라고 설명합니다. 알베르 까미는 이방인 미국판 서문에서 메르소를 가난하고 가식이 없는 인간이며 한 군데도 어두운 구석을 남겨놓지 않는 태양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확실해지는 건 메르소에게 진실이라는 건 육체라는 겁니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보다 햇빛, 가죽 냄새, 연구차의 말똥 냄새, 니스칠 냄새, 향 냄새, 잠을 자지 못한 하룻밤의 피로를 더 강렬하게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고 알제로 돌아온 메르소는 침대에 드러누워 12시간 동안 실컷 잠잘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때 평온한 기쁨을 느낍니다. 그것뿐입니다. 다른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메르소는 강아지와 닮았습니다. 강아지 또한 어떠한 사건
사건보다 자신의 육체에 정직하게 반응하니까요. 육체와 습관은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는 습관을 사랑하고 영혼은 변화를 사랑합니다. 그렇기에 동물은 습관을 사랑하고 인간은 변화를 사랑하죠. 메르소는 습관을 사랑합니다. 그에게 진실은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 상당 부분만이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 또한 습관입니다. 어머니가 머물렀던 양로원 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메르소는 어머니가 양로원으로 들어가고 난 처음 며칠 동안 자주 울었다는 걸 생각합니다. 메르소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죠. 그건 습관 탓이었다. 왜냐하면 만약 양로원에서 데리고 나오겠다고 했더라도 역시 습관 때문에 울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메르소는 그 습관이 어머니가 살아계시던 해에 양로원을 자주 가지 않은 이유 중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메르소의 습관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메르소는 장례식 이후에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주 가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직장을 다니고 해수욕을 하러 다닙니다. 메르소를 파리로 보내려는 사장의 제안 또한 거절하죠. 왜냐하면 메르소는 자신의 생활을 바꿔야 할 하등의 이유도 찾아낼 수 없었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난 다음날, 그러니까 토요일에 해수욕장에서 만난 예전 직장 동료 마리라는 여자친구를 만납니다. 그러나 마리 또한 메르소의 습관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메르소는 오로지 자신의 육체와 습관에 충실합니다. 마리가 메르소한테 자기를 사랑하냐고 물어봤을 때도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하죠. 메르소는 마리에게 정욕을 느끼고 함께 있을 때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 이상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강아지는 우리에게 자신만을 사랑해달라 요구하지 않죠. 강아지는 그 주인과 함께 있을 때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 이상을 알지 못합니다. 메르소 또한 같습니다. 살라마노 영감과 스페니얼 개의 관계에서 이 습관은 절정에 달합니다. 살라마노 영감은 철도 공무원 출신으로 지금은 연금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외로움에 못 이겨 그의 동료를 통해 스페니얼 개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8년 전부터 하루에 2번씩 산책을 다니죠. 오전 11시와 오후 6시. 살라마노 영감과 스페니얼 개의 관계가 아무리 괴상하다 할지라도 그건 그들의 습관입니다. 서로 길들여진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스페니얼 개가 도망친 건지 아니면 그 살라마노 영감이 개를 잃어버린 건지 모르겠지만 그 개는 어디론가 사라지게 됩니다. 살라마노 영감은 메르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메르소가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고 그 영감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는데요. 메르소는 그의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곧이어 살라마노 영감은 괴상한 소리를 내며 울었죠. 메르소는 그때 다음과 같이 독백합니다. 자, 잠깐 선전 끝나고요. 엄마를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메르소의 엄마도 양로원에 처음 들어가 며칠 동안은 자주 울었다고 했거든요. 습관 때문에요. 메르소가 아라빈을 총으로 쏴서 죽인 이유 또한 오로지 육체가 원인입니다. 메르소는 이후 재판장에서 태양 때문에 죽였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일말의 거짓이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이게 주인공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그대로 뭐 아무런 그 뭐 변명이나 속임수 없이 자기의 그 당시 심리 상태를 그대로 말한 건데, 자기 주변의 그 사회적 어떤 윤리적 관점, 그러한 잣대에서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그렇죠. 사람의 생명, 그죠? 사람을 죽이는데 그게 무슨 이유가 되느냐,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이 이방인으로서의 주인공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그냥 육체의 본능에 따르고, 그죠? 어떤 자기의 습관,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습관을 포인트로 잡았는데, 습관에 따라서 생활하는 게 자기한테는 하등의 그 무슨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례식장에서의 그런 행동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주변인들의 눈에는 완전히 이제 아웃사이더로서 그렇게 이제 비치는 겁니다. 그죠? 메르소는 바닷가로 이어지는 그늘진 샘에서 아라빈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뒤로 돌아서기만 하면은 일은 끝나는 것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립하지 않고 뒤로 돌아서 다른 곳으로 갔더라면
아무 일도 없을 거란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햇볕에 진동하는 해변 전체가 그의 뒤에서 죄어들어 왔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는 샘으로 향해 몇 걸음 옮기게 됩니다. 그 행위가 어리석은 짓이란 걸 압니다. 왜냐하면 한 걸음 몸을 옮겨본댔자 태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메르소는 태양을 피하려고 아라빈이 누워있는 그늘로 향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메르소가 자신을 정의한 말이 이해가 갑니다. 육체적 욕구에 밀려 감정은 뒷전이 되는 그런 천성. 메르소는 태양이 몹시 뜨거웠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서로 칼과 총을 들고 있으면서도 상대에게 걸어갑니다. 단지 그늘을 찾기 위해서였죠. 그러다가 태양 때문에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아라빈의 몸에 4방을 더 쏘죠. 메르소는 불행의 문을 두드리는 4번의 짧은 노크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익숙하게 생활했던 모든 무대 장치는 붕괴됩니다. 이제 메르소는 습관으로 얼룩진 무대 장치에서 빠져나와 익숙치 않은 곳으로 가야 했죠.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이곳에서도 메르소는 육체의 지배를 받습니다. 메르소는 자신을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진실을 말합니다. 정말 자신이 느낀 걸 말하죠. 이 진실은 메르소에게 육체적 진실입니다. 변호사는 메르소의 진실한 답변에 화가 나서 방에서 나가버립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이 변호사도 결국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죠? 그 사회의 어떤 윤리적인 잣대라든지 일반적인 사고방식에서 이제 이 메르스를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죠? 근데 메르스 자신은 이제 진실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변호하고 또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메르스가 조금 영악하게,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에서 어머니가 돌아갔었을 때도 무표정하고 슬퍼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슬펐다든지 뭔가 이렇게 그런 자기 변호를 함으로 인해서 그 재판에서 그 무죄 내지는 형량을 줄이는 쪽으로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입장에서도 좀 어이가 없었겠죠. 그래서 방금 이 변호사가 화를 내며 나갔다는 것도 메르소의 답변이 변호사가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고 메르소가 조금 또 그 고집이 어쨌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요구하는 쪽으로 이제 재판에서 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메르소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는 것, 조금도 다를 게 없다는 것을 변호사에게 말하려고 했으나 그러한 모든 것은 별로 소용이 없는 일이었고 또 귀찮기도 해서 단념하고 맙니다. 얼마 뒤 메르소는 예심 판사 앞으로 끌려가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두 육체와 연관된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의 논리를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었다. 첫째로 몹시 더운 데다 그의 사무실에는 큼직한 파리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얼굴에 달라붙었기 때문이고 또 나는 그의 태도에 좀 겁이 나기도 했다. 그와 동시에 판사가 하는 짓이 우스워 보였다. 메르소는 마리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면회를 끝으로 자신이 절대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이 시작된 것은 바로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가장 괴롭게 했던 것은 자신이 자유로운 사람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감방이 자신의 집이고 자신의 생활은 감방에 한정되어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메르소는 엄마의 장례식 날에 간호사가 했던 말을 생각합니다. 정말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것. 그러나 그것조차 결국에 습관 속에 녹아들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었다. 사실 이건 엄마의 생각이었는데 엄마는 늘 말하기를 사람은 무엇에나 결국은 익숙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나중에야 나는 그것도 징벌의 일부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때는 벌써 담배를 피우지 않는 일에 익숙해져서 그것은 이미 나에게 아무런 징벌도 되지 못했다. 진실 속에서 사는 메르소는 세상 사람들과 잘 맞지 않습니다. 육체적 욕구에 밀려 감정은 뒷전이 되는 메르소는 감정에 밀려 육체적 요구는 뒷전이
역전이 되는 사람들과는 맞지 않았죠. 그는 자신의 살인을 변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연이었습니다. 태양 때문입니다. 좀 어처구니 없지만 이건 진실이죠. 그러나 결국 육체적 요구에 밀려 어머니에 대한 감정의 표출이 없었던 메르소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알베르 까미는 이방인 미국판 서문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기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사형 선고를 받을 위험이 있다. 메르소는 사형 선고를 받고 자신의 죽음에서 빠져나갈 궁리를 합니다. 메르소는 상고의 생각을 기울입니다. 만약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죽음을 인정해야겠죠. 메르소는 인생은 본래 살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30살에 죽거나 60살에 죽거나 결국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이 그를 죽음의 생각에서 구해주지 못합니다. 그가 죽음으로부터 태어날 수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1시간쯤 뿐이었습니다. 메르소가 사제의 면회를 거절한 것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메르소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 속해 있는 사제가 메르소가 갇혀있는 감방에 들어옵니다. 사제는 메르소에게 왜 면회를 거절했느냐고 묻습니다. 메르소는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러나 사제는 사람이 본래 스스로 확신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메르소는 자신은 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말하죠. 이때 신부는 너무나 절망한 나머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메르소는 아니라고 답하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 말합니다. 사제는 당신은 그럼 아무 희망 없이 죽으면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메르소는 그렇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렇게도 이 땅을 사랑합니까? 메르소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사제가 메르소에게 다가가 기도해 주려고 할 때 메르소의 속 안에서 무엇인가가 툭 터져버리고 맙니다. 이때부터 알베르 까미가 시지프 신화에서 설명한 반항, 자유, 열정의 궤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메르소는 이 땅의 것을 긍정합니다. 이는 반항이죠. 그는 영원에 대해 반항합니다. 제2차 선전을 하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 메르소의 행동을 볼 때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인 시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의 제목이 이방인이라는 것도 이게 이마병을 이끌고 독일 전차부대에게 돌진하는 폴란드 군과 같습니다. 까미도 이 비유를 시지프 신화에서 언급합니다. 전차에게 달려드는 기마병.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며 저것은 부조리하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메르소는 자신의 손에 쥘 수 있는 이 확실한 진리, 육체를 긍정하고 영혼에 대해 반항합니다. 사제의 멱살을 잡고 고함을 칩니다. 이내 간수들이 들어와 메르소를 위협하지만 사제는 간수들을 진정시키고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메르소를 바라보다가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메르소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와는 영원히 관계가 없어진 한 세계로의 출발을 알리고 있었다. 이제 메르소는 영혼은 자신과 상관이 없고 그에게 남은 것은 육체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자유의 느낌과 다르지 않습니다. 메르소는 오랜만에 엄마를 생각합니다. 메르소의 엄마 또한 이 자유를 느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엄마가 왜 한 생애가 다 끝나갈 때 약혼자를 만들어 가졌는지, 왜 다시 시작해보는 노름을 했는지 나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거기 무생명들이 꺼져가는 그 양로원 근처, 거기에서도 저녁은 서글픈 휴식 시간 같았었다. 그토록 죽음이 가까운 시간, 엄마는 거기서 해방감을 느꼈고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마음이 내켰을 것임이 틀림없다. 아무도 엄마의 죽음을 슬퍼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나도 또한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메르소의 이 반항은 그의 고뇌를 씻어주었습니다. 즉 희망을 사라지게 해주었습니다. 사형을 받지 않고 다시 감옥 밖으로 나갈
나갈 수 있다는 희망. 메르소는 처음으로 세계의 정다운 무관심에 마음을 열 수 있게 됩니다. 무대장치, 세계, 습관이 붕괴되면 사람들은 세계의 무관심에 구토를 느낍니다. 이전 영상에서 사르트르의 구토에 나오는 로캉탱이 마로니의 나무의 무관심에 구토를 느꼈듯이, 그러나 메르소는 지금 그 무관심을 정답다고 표현하며 받아들입니다. 세계는 아무 이유 없이 존재하고 메르소 또한 아무 이유 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메르소는 이 세계와 자신은 서로 너무나 닮아 마침내 형제 같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메르소는 처형되는 날 많은 구경꾼이 모이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증오의 함성으로 맞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메르소의 독백으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알베르 까뮈 이방인이나 시지프 신화에 나오는 몇몇 이야기들은 개인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할지라도 알베르 까뮈는 정말 매력적인 작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방인의 건조한 문체는 정말로 취향 저격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지금 시간을 1시간이 지났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 시간 조절 제가 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알베르 까뮈 이방인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남은 시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